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게 그냥 피상 쪽으로만 알고 있었지, 피부로 이 지역이 나한테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그냥 깊이 있게 인식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좀 많은 건 알지만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고, 또 사실 여기 저를 조금 이전부터 알게 된 인연이 있다는 분이 계신데, 우리 이대영 선생님은 거기가 본적이세요, 독도가. 저희도 여기 본 적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때 이대영 선생님께서 네. 재작년 5월달에 네. 교육원 돌봄이다에서 네. 저희가 접하고 무려 4명이 본적지를 독도로 옮겼어요. 아, 저도 옮겨야 될까요? 좋죠. 독도도 우리 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영상을 2가지를 준비를 해봐서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고, 하나는 여기 이제 한경 대표님 오셨는데, 이 대표님 그 책 만든 제작사의 출판사에서 만든 영상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우연히 제가 발견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상 2가지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부터 진행하도록 한번 해보죠. 제가 집에 좀 지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혹시나 이게 좀 괜찮은가 좀 감정을 좀 받아보고.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는 아니고 일본에서 만드는 지도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런 지도가 전 세계로 딱 2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 세계예요? 네, 세계로 이 지도가. 원래 만드는데. 네. 자, 근데 하나는 그 일본의 무슨 박물관에 이제 보관돼 있고, 2개 중에 하나. 예, 정보 하나 있는데, 예, 형이 네, 원래 김치지 워낙 좋아하시고 예. 일단 코가 민코라고 해서 김치지 전문 코를 갖고 계세요. 아. 일단 한번 냄새 한번 쓱 한번 감기 걸렸는데도 이거 일본 거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아? 일본 건지. 일본 써있어요 일본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일본 종이 제가 뭔가 좀 다른 냄새가 나는 게 있어. 냄새가 납니다. 있어. 그 향기가 있어. 포장 저기 말이니까 빼시고, 요게 진짜 지도가 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예. 장면 뿔띠도 지금. 그런 건 사야 돼. 우와. 우와. 여기 한 군데 더 있어요. 우와. 되게 디테일한데? 예. 우와, 이 글씨를 되게 작은데?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그죠?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디테일. 촘촘하게 잘 만들어줬네요. 이거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이거 저기 몇 년 전에 그 형님이 프랑스에 있는 그 노 부부가 이거를 벼룩시장한테 내놓으셨나 봐요. 그거를 이제 좀 벼룩시장에서 구입하신 네. 거예요? 벼룩시장에서 그러면 형님께서 구입하신 그렇죠.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유로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줬다고 해요. 10만 원. 이건 그건 진짜 짜증나니까. 순수하게 지금 선생님 마음으로는 얼마 정도의 발생 생각이세요? 그냥 아직 우리가 서로 모르지만 예.
수뇌부 형님 말로는 뭐 그래도 막 100만 원 이상 넘지 않을까, 100만 원 이상 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데, 예,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 100만 원을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 형님이 그 중간에 누가 한번 이거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그때 한 8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는데 형님이 그 정도 값어치는 더 나갈 것 같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안 팔았습니다. 지금 계속 보관하고 있는 80에 준다고 했는데 안 팔았다. 근데 여기 아쉬우니까 제가 여기 와서 100만 원은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저희가 그러죠? 저희가 간단하게 좀 알려주고 그러세요? 전문가분이 계시거든요. 지도 쪽에 또 전문가분이 저희 이제 완전 전문가이시거든요. 예. 예, 지금 저희 대박상에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이 지도인데 세 개, 두 개밖에 없다고 알고 계시네요. 전문가님이 좀 꼼꼼하게 보시고 어떤지 좀 예. 아니, 그 보관은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네요. 보관 상태는 이 표지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표지가요? 예, 그렇죠. 이 박스죠. 이 박스가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지금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다는데 맞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저 2세대 그지 않습니까? 예. 이 탐보는 이런 그 2세분들은 그 여러 종류가 있고.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도 좀 예. 이건 뭐 진품은 뭐 틀림없어요. 진품은 뭐 틀림없어요. 진짜요? 이게 틀림없는 진품이죠. 여기에 이제 관허, 예. 관어, 신미, 구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관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제 그 인정해줬다, 허가해줬다,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한 그런 지도다. 신미가 이게 앞자로 따지면 1871년입니다. 식민년이라고 예. 신미가 이제 앞자로 따지면 1871년입니다. 와, 150년 됐어, 150년. 프랑스의 어떤 노무 같은 거 구입하셨대요. 10만 원. 선생님 그러면 여기 지금 색칠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 차이가 좀 물론요. 이게 차이가 있죠. 이거는 이렇게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세력이 이렇게 푸시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죠. 이게 또. 이게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지금 색칠 안 하는 손들이 있는데 이 손들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죽도라고 되어 있고 손도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 일본에서 죽도가 울릉도예요. 옛날에는. 이게 울릉도고 이게 이제 독도입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은 다 색칠되어 있는데 확실했는데 여기 이거는 독도를 색칠 안 칠한 건 이거는 한국 땅이라는 거, 조선 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색칠하는 거지. 에 1993년에 그 안영목이 일본에 가서 이제 답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93년부터 일본이 이 울릉도와 독도를 가면 안 된다 하는 도의 금지령이 돼요. 이거 갈 수 없는 선이에요. 그렇죠. 이미 1800년도에 투기가 돼 있네.
일본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바다. 그러니까 이게 지네 땅이 아닌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생각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럼 굉장히 귀중한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시네요. 전 독도 얘기는 제가 잘 몰랐는데 선생님 설명했던 요거 때문에 이 집도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방송에 나오면은 야 여러분들이 또 오죠. 예술이 이거 안 지나서 정확히 인정한 거야. 난 진짜 우리 대박상이 너무 사랑스럽게 시작했어. 야 이렇게 또 가치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지도의 가치들을 이걸 가격으로 한번 매겨본다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가격으로 따진다면은 이게 이제 이 지도는 상당히 좀 그 가격이 나갈 수 있는 지도예요. 가격이 나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야? 그 우리나라도 이게 1,000만 원대. 정말요? 아, 저 100만 원 생각하시고 오셨는데. 아, 1,000만 원. 100만 원 드릴까요? 아니, 잠깐 시간 한번 주려고. 잠깐 트레이지. 잠깐만, 시간을 걸려가지고. 100만 원 100만 원 드릴게. 100만 원 드릴게. 야, 10년짜리 1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야, 이거 10개 있으면 1억.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예.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혼자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선생님한테 가이드 귓속말로 들을 때 그랬나봐.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놀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시면 저희가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맞죠? 잠깐만 아니, 그러면 뭐, 어떻게, 인생, 인생부터 시작할까요? 저기 알았어. 제가 좀 바빠서 이거 좀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예. 사람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헌터들이 제시한 가격이 좀 생각보다 좀 작고 또 제가 그걸 가격보다는 제가 보관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보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물건이네. 아, 근데 몰랐고, 야, 정말? 아니, 그리고 다음에는 전문가님하고 귓속말을 많이 해서 맞아. 귓속말을 해. 맞아. 그거 감정받은 거 할 때? 영상을 보내줬거든요. 한번 볼게요, 마이크. 아니, 이 친구, 아니, 마이크를 끄는데 저 소리가 없어. 소리를 못 집어넣나 봐. 미국아대 마이클입니다. 준이형, 푸코니형아랑 같이 찾았던 금에 대해 지금 쭉 가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자마자 달았다. 두근두근. 이것은 금이 맞습니까? 금인지 아닌지? 결과 나온다. 대박. 이거는 금이 아니에요. 그게 오 아니에요. 마이 갓. 아이고. 금이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믿을 수 없어. 아니, 그냥 화장실이 금이었는데? 네? 금진. 아, 오늘은 금인 줄 아는, 이거 제작발표에 금이라고 치네? 다음 영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영상 바로 볼까요? 네.僕はただ春になると海のに出かけて釣りをするし秋になるとふるさとに帰っていく余震すぎない一体どうして僕を拉致して連れてきたのか君らしいな竹島も侵略したせいで俺たちは各地の油を収穫するのに被害が大きいだぞ君たちが言ってる竹島は俺の子だし
まあ対馬朝鮮の独特1000年前から我々の祖先のもとだと知り合うっていうのはとんでもない話だ。일본을 고소한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이 동영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고안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글 쓰는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른 것보다는 역사 소설을 쓸 때 그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의 관점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대중들한테 많이 읽혀지고 있는 역사 소설들을 보면 그 역사 소설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주인공들이 대부분 영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안녕복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뭐 일반 백성이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은 사실 저희들하고 똑같은 뭐 신분적인 어떤 그 입장에 취해져 있던 사람인데 이런 인물이 과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물이 과연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더군다나 지금과는 또 달라가지고 조선은 신분의 차이가 분명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안녕복이라는 인물이 부산에 있는 초량 외관이라는 데서 어쨌든 상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상인이라는 직함을 갖기 그 이전에 안녕복이라는 인물이 가졌던 직업은 능록은이라고 해서 배줬는 사람이에요. 배줬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어떤 영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라도 보면 배에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최하층 계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들인 거죠. 그 외국 영화에서 보면 배 젓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이 배를 젓고 그러니까 최하층 계급에 있었던 인물로 보시면 되는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왜 이 인물이 조선시대 때 뭐 신분 계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런 뭐 평민보다도 더 못한 어떤 계급적 지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일본으로 2번이나 아니 처음에 어쨌든 뭐 납치돼서 간다라는 가겠지만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안녕복 입장에서 신분을 사칭한 상태로서 일본을 자기 입장에서 건너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급적 신분이 낮은 인물이 어떻게 거기까지 건너가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저한테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안녕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안녕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하는 문제는 안녕복이라는 한 개인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문제를 넘어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독도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종적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다케시마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지금 현재의 독도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 조금 전에 먼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일본은 과거에 일본이 지금 현재 독도라고 자기네들 부르는 호칭의 그 다케시마라는 호칭은 울릉도 전체를
울릉도요를 말하는 호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료에 의하면 1830년대인가 독일인 의사가 한 분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그 지도에 대한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의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그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흘렀던 송도를 다케시마라 표시를 하고 울릉도를 송도로 바꿔서 표기하는 지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그걸 근거로 해서 일본 친구들이 독도를 자기네가 옛날부터 다케시마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본에 갔던가 안영곡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일반적인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은 안영곡이라는 인물이 그 심리적 변화라든지 안영곡이라는 인물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에 대한 일정한 기간만을 다루어서 이야기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한 반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불과 이제 그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책이 한 권 지금 현재 모원서로 나오기 그 전에 이미 한 권으로 다 쓰여졌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고 써보고 나니까 안영국을 너무 영웅으로 만든 지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로지 흥미만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을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어떤 작업들을 했다라는 걸 작업 후에 보통 이제 글쟁이들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작업할 때 잘 몰라요. 어떤 무엇에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한 달 정도 지나서 읽어보니까 아, 이 책 작업 잘못했구나 판단이 들어서 먼저 작업했던 걸 다 폐기하고 다시 쓴 겁니다. 다시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기 환경 사장님 계시면 환경하고 계약을 맺어서 작업해서 이 나오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불과 이게 뭐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작업하는 기간 한 2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이 작업을 하면서 매력적으로 느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출발할 때 여기에 이제 책 표지에도 뭐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영화사에서 이미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영화사의 시나리오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 좀 전개해 나가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로부터 제 상상력이 좀 자유롭지 않았던 면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영화로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소설을 쓰면서도 모든 어떤 상황이나 이미지들이 영화적 어떤 이미지를 불러일으켜주면 좋지 않은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상상력의 어떤 제약이 주어졌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그 상상력은 나쁘진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뭐 요즘에야 뭐 책을 많이 안 읽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과거에는 소설이 그 이야기가 그 영화를 견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좋은 소설이 영화를 견인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영화가 소설을 견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출판되어서 나와져 있는 책들 중에 여러 종들이 영화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책으로 출판되는 그런 역전된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 중간쯤 단계인 거죠. 이제 시나리오가 먼저 나온 상태고 그래서 아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한테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온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뭐 작업을 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그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뒤져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일본의 역사는 어땠지? 그 일본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어쨌든 독도와 불정도 부근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상황들의 그 어부들을 일본의 정부에서 방치했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당시 이 소설에는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소설적 배경이 되는 1693년, 그러니까 이제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일본으로 납치되어 가던 1693년 그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딱 100년 후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딱 100년 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 소설을 끌고 나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무렵에 임금이 누구냐면 세조입니다. 세조. 그 무렵 앞뒤 전으로 세조가 있고, 세조의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반기를 들었던 뭐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단종을 복위하려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단종 복위 사건.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큰아들에서 나온 문종이라는 문종왕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제 세종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수양대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문종의 아들이 단종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단종을 복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조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정권을 찬탈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정통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종의 아들인 단종을 왕으로 다 재옹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세조가 역적으로 몰아서 거기에 관련된 사건의 인물들을 다 삼조걸려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연루되었던 집안이 안영복의 집안이에요. 순응한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역사적 기록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역적의 죄를 물어서 그 순응 지역에 살던 안씨 사람들의 그 목을 베어서 흐른 피가 10리를 흘렀다는 역사적 기록이 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 어쩔 수 없이 순응에 살던 그 안씨들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게 된 상황에서 일본은 뭐 부산이나 뭐 다른 지역, 주로 그 경남 지역에서 살게 되죠. 그 안영복 집안의 사람들도 여기는 그 부산 지역에 가서, 정확하게는 기장이라는 동네인데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조용히 숨지기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 중에 어머니는 안영복이라는 분이 출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배경이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인물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평가가 아닌 뭐 중요한 시대도 아니고, 그때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금 일정 정도 당파적 싸움으로 인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근데 일본도 비슷했어요. 상황이 그때 당시.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인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쇼군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던 쉽게 말하면 총리 같은 인물로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하고 권력 다툼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는 일본이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에 일본의 수도는 교토였습니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으로 그 주변의 무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지만 그 사람한테 반대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때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교토에 있어서는 자기가 권력 세력을 확정하기가 힘들겠다 판단해서 도쿄로 지금의 동경으로 옮깁니다. 동경에 에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도막부라는 게 그 시기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도 뭐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상황. 이런 상황에 이제 그러면서도 뭐 일본은 그때 당시부터 어쨌든 무역의 중요성을 각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 조선은 두 가지 무역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하나는 공무역이 있었고 하나는 밀무역이 있었습니다. 밀무역이 섬유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공무역의 창구로 부산에 있는 초량 지역을 일본하고 대외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창구로 만들어놨었는데 그 밀무역 일종의 삼역은 일본에서 사무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구들이었습니다. 그 외구들에 의해서 이제 밀무역, 사무역이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뭐 민족적 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일부의 어떤 그 특성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들은 밀무역을 하면서 정부에서 일본 정부와 조선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은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양민들을 해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 일본 내부들이 양민들을 해치는 게 우리 조선뿐만 그랬던 게 아니고 중국도 그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아서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였는데 명나라에서 일본에 요청을 해요. 그 외구들을 좀 관리를 해라. 근데 일본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외구들은 마치 유목민처럼 이섬저섬 떠돌아다니면서 근거지역 바꿔가면서 삶을 살던 어떤 그러면서 무역을 하고 자기네 부를 추척하고 그랬던 인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가 이게 골치 아프니까 한 가지 정책을 냅니다. 그게 공로 정책이라는 건데 섬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 그냥 대륙으로 데려와서 살게. 근데 조선도 그렇게 한 거예요. 조선도 이거 외국들 잡고 와서 양민들 학살하고 거의 군사를 보내게 버리고 아예 섬을 비우자.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도 섬을 비웁니다. 사람들 떼가지고 내려가서 살아라. 근데 그 자리를 외국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고기도 잡고 감시 잡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일본 외구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의 그 어부들도 거기에 굉장한 황금 어장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도 가서 은밀하게 가서 어떤 어업 활동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조선에는 정책으로 정하면서 공도정책 거기 이제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 우리나라 어부들이 갈 수 없는 도배 금지령이라는 걸 조선에서 이미 내렸습니다. 도배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업을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법을 어기는 행위를 국법을 어겨서라도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시절에도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설 설정상 원래 시나리오 설정상에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영동이라는 인물이 초령외관에서 상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보다 더 일본을 잘할 수 있는 인물로 역사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일본으로 소송을 하러 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내가 언어를 모르면 사실 그 나라에 소송하러 가겠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똑똑했던 분이었던 것 같고 그분이 그 초량외관에서 상인으로 활동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역 물건이 있습니다. 무역 상품이 있는데 조선은 주로 삼을 거래를 했어요. 촌양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삼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삼은 그 오리지널 산삼이 산에서 캔 산삼. 그거를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영화 시나리오에 나와있습니다. 1년 동안 전국을 돌아서 식만이들한테 산삼을 사서 그걸 가지고 초량에 와서 초량에서 그거를 일본에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삼을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 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노력들을 몇 가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씨를 내리기 위한 몇 가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 삼씨를 내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어떤 작업들이 있었고, 근데 조선에서 굉장히 엄하게 금했던 요소 중 하나가 삼씨의 유출, 일본으로 유출. 그거는 발각되면 바로 극형에 처한다는 그 법정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삼씨가 누축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품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여기까지 울릉도에 가서 울릉도에서 납치를 당하는데 왜 울릉도로 가냐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서 삼을 수거를 해왔는데 거기에는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삼을 수거를 많이 못 해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생활은 해야 되니까 뭐 울릉도에 고기가 좋다더라, 많이 난다더라, 황금어장이더라. 그러니까 어부들 데리고 울릉도에 갔다가 이제 납치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여담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모님이 일본을 자주 다니세요. 이모님이. 근데 그 일본에서 산삼이 난다고 해가지고 산삼을 잔뜩 사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그러니까 보따리로 뭐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산에서 난 산삼이라고, 인삼이 아니고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또 그 이모님하고 그거를 또 나눠 오셔가지고 술을 담았어요. 이제 모르시는데 명절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산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산삼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산삼으로 술을 담냐 그랬더니 일본 산삼이요. 일본에서도 산삼이 나냐 그랬더니 산삼 많이 나가지고 뭐 그 내막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본에 산삼이 나가지고 뭐 이모가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나눴다. 그래서 일본에 산삼 뭐 그치 거기다 땅이 있으니까 삼은 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한 3분의 1 정도 먹고 주시니까 먹고 아는 그 한의사분들한테 쭉 물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일본에 산 사람은 약효는 제로라고 제로래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이때 사실은 삼씨가 넘어갔을 거고 조선시대 때 일본으로 넘어갔었고,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산삼이 땅에 독특한 영향을 받아서 효능을 갖게 되는 거지, 일본이라는 땅에서는 삼씨가 넘어갔다고 해도 이게 삶에 제대로 효능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게 넘어갔어도 크게 좋은 역할은 못했을 것 같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여기 이 소설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의 절반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고요. 일본의 절반은 제가 창작해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시나리오에서 그 영화 설정상 만들어진 인물들도 있고요. 근데 다른 인물들보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물론 안영복이고 또 한 인물이 박보준이라는 인물의 두 인물인데, 이 소설은 그 일기처럼 쓰여져 있는 형식을 띠고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런 형식을 취한 이유는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평민들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조선을 사랑한 일반적 백성의 이야기로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그 일기 형식을 취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순신 씨는 난중일기처럼 유명한 장군의 일기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 고민 때문에 일기의 형식 같은, 일지의 형식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일지 형식을 일지 형식을 쓰게 되는 이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일본으로 납치되던 그 해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실 건데 이 책으로서는 근데 41살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나이로 41살에 납치를 당합니다. 근데 41살의 나이에 그게 또 저한테는 고민되더라고요. 조선시대에 41살이면 이미 뭐 손자가 있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법한 나이거든요. 41살. 뭐 빨리 장가가면 19, 18에 장가가고 아이 낳고 자기의 자손이 또 다시 뭐 빨리 결혼하고 그러면은 손자나 손녀가 빨리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법한 나이인데 이 41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없어요. 아이도 없고 역사적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안영복이가 장가를 못 가서 없는 건지. 근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설을 설정하면서 후자로 설정을 한 이유 중 하나가 역적의 집안의 장손이 장가를 가봐야 사실은 지금은 소설 설정상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평민적 수준으로 계급을 획득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어땠을지는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역적의 집안의 어쨌든 장남이다 그러면 그 노비 이상의 그 대접을 받을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선. 그럼 내 자식을 낳아봐야 또 같은 노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안영복의 인물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닐까라는 그냥 추론을 해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제 박어둔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박어둔이라는 인물은 소설에서는 이제 조연처럼 등장을 하지만 염자를 가지고 있던 갑부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는 갑부까지는 아니어도 자기 집안에 염전이 있었던 어느 정도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소설에서 그렇게 설정이 되지 않았고 두 번째 그 안영복과 몇몇 인물들이 두 번째 일본으로 건너갈 때 그 일본으로 건너가는 공식적으로 나라의 무슨 어떤 공적인 일로 건너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적인 일로 건너가는데 배도 준비해야 되고 식량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부분을 박어둔이라는 인물이 제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어둔이라는 인물은 요즘 뭐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긴 하지만 괜찮은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치라는 소설, 이 소설, 저는 이제 어쨌든 소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소설은 정확하게 말하면 4년간의 기록입니다. 4년. 1963년 4월 17일부터 1693년 4월 17일부터 안영복이가 유배를 가던 그 시기까지 4년간의 기록인데 여기에도 말미에서 적혀져 있지만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일본에 이제 소송을 하러 가기 위해 간 후 조선으로 돌아온 뒤에 그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역사가 가지고 있는 뭐 그렇게 역사가 중요하게 평가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건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했던 당시의 실학자들도 여럿이 있긴 한데, 아무튼 조선실록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다룰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물이 그 뒤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물의 뒤가 남아있지 않은 중요한, 저는 아니요, 이 소설을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른 두 인물이 더 있었습니다. 세 인물이 총 토탈 조선에서 미스테리한 인물로서 3명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 분은 강치성에 나오는 안영국이라는 인물이고, 또 한 분은 요즘에 영화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천문이라는 영화의 장영실이라는 인물, 세종 시절의 장영실이라는 인물, 또 한 분은 고종 시절에 홍종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인물인데, 이 세 인물은 홍종우, 이 세 인물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 중요한 캐릭터임에도 이들의 어떤 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역사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영실을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장영실인데,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세종의 가마를 잘못 만들어서 국행에 처한다고, 그러고 나서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유로 설마 당시에 그 천재 과학자를 세종이 죽였을까? 뭐 그건 모르죠. 아무튼 그 이후에 사라졌고, 그 사라진 것을 배경으로 해서 어떠한 그 방송국 PD께서 소설을 한복 입은 남자라는 소설을 내신 게 있어요. 그 소설은 세종대왕 시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리스 아니 로마 이태리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던 시절이거든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한복을 입은 남자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영실일 것이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낸 책이 한복 입은 남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라진 첫 번째 인물이 장영실의 인물이고, 두 번째 인물이 안영복이라는 인물, 세 번째 고종 시절에 홍종우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고종은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거의 마지막 바로 전 임금인데, 홍종우 홍씨라는 인물은 조선 10대 가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몰락했고, 조선 말 거에 대해서 몰락했고, 근데 이 홍종우라는 인물이 그때 이미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온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이었는데, 고종과 영상왕후가 홍종우를 궁으로 부르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오개혁이라고, 김옥균이 쉽게 말하면 이제 조선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 어쨌든 고종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역적으로 내몰리고 김옥균이 일본으로 도피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홍종우라는 걸 부르죠. 그래서 김옥균이 없으면 내가 발을 편히 뻗고 자겠다라는 이상한 멘트를 나오게요. 그래서 이 홍종우한테 김옥균이를 죽여달라는 뜻이구나 라는 판단하고, 홍종우가 김옥균이가 피신에 가 있는 일본에 건너가서 그 주변을 매주다가 친해지고, 김옥균을 한테 이제 너의 정치 자금을 중국에서 대주겠다는 어떤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상해까지 김옥균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홍종우라는 인물이 김옥균을 저격해서 김옥균이 상해에서 죽게 되죠. 동양여관이라는 데서 죽게 되는데, 그 저격범이 홍종우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사건이 터져서 그 외국에서, 어쨌든 중국에서 홍종우라는 인물을
후송을 하죠. 조선으로.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조선 입장에서는 애국자거든요. 근데 아무튼 풀려난 후에 고종을 찾아갔더니 어쨌든 임금을 위해서 개혁파의 거두인 김옥균이를 죽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후위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는데 고종과 이제 명성황후는 나는 너한테 그런 약속한 적 없다. 그러고 나서 홍정우도 홍정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몇 가지 남아있고 그의 홍정우라는 인물도 역사적으로 사라져. 그래서 홍정우라는 인물은 추측해보면 프랑스로 가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게 세 분이 있는데 이 안녕복의 강치 작업을 하면서 그분들 생각도 같이 나더라고요.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외의 폭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뭐 승자의 기록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 책자가 하면서 들게 되었던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일반 어떤 평민들이 어떤 조선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안녕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요소 중에 하나가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나한테는 애국심이 있는 거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를 애국자라고 불러도 돼? 아니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릴 때 막 서울역 광장에 나가서 그냥 빨간 옷 입고 대한민국 그러면 그게 애국자인가? 월드컵 열릴 때 그냥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아니면 현장에 가서 열심히 대한민국 부르고 그러면 그게 애국자인가? 그런 근본적인 고민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안녕복 역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소송을 하러 일본에 가게 되기까지의 심리적 변화를 중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안녕복이라는 인물이 조선을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 나라를 안녕복이 같은 상황이 딱 생기면 나도 저 역시 안녕복이처럼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갈까. 조선에서 일본까지 가는 그 백길은 지금과는 달라가지고 목숨을 담보를 걸고 그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그 다음에 그 일본에 가서 자기가 소송을 한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거기 가서 나몰라라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를 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목숨을 걸고 일본까지 건너간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일본까지 그 조선 하나만을 생각하고 건너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의 결과물인데 이 책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설령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살기 힘들다고 떠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셨어요. 떠나시는 분들 계신데, 나라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이 나라의 존재, 나와 이 나라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은 조선시대지만
지금 현지에서 한 번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